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이슬람 지배하에 유대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연결해서 좀 수업을 하도록 하겠고, 또 수업 중간에 그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러한 대학살을 맞이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하는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로 다시 이제 귀환을 하게 됐죠. 그 이후로 이제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많은 유대인들이 유럽 각지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에서도 로마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살게 되는데, 스페인과 지금 포르투갈을 우리가 이베리아 반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이베리아 반도는 그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무어인이라고 하는 무슬림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체제에서 비록 어떤 2등 시민으로서의 차별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스페인에서의 그 유대인들이 상당히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기 589년에 이제 그 스페인이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면서 이제 타 종교도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을 하죠. 이때 이제 유대인들은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던가, 안 그러면 그 나라를 떠나던가,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이게 다시 이제 서기 711년을 맞이해서 이 무어인들이 스페인을 침공을 해서 다시 지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무어인들은 오마르의 협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일종의 2등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이제 부여받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차별을 이제 당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무슬림의 죄하고는 말을 탈 수가 없었어요. 이런 거라든가, 또는 이런 결혼 같은 것들도 서로 다른 종교 간에 이제 금지가 되고, 비록 그와 같은 차별은 있었지만, 과거의 카톨릭 지파 하에서보다는 좀 더 관용적인 정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슬람 문화권은 7세기부터 확장을 해서 13세기까지 이 중동,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제 터키 같은 오트만 제국, 그리고 이 북아프리카, 그리고 또 이 이베리아 반도까지 지배하는 엄청난 제국을 이제 이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슬람의 왕족들은 세계 각국의 어떤 과학, 기술, 문화, 예술들을 다 흡수를 해서 이제 아주 찬란한 문화를 창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스페인이 그러한 서로 다른 문화들이 혼종을 해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이분 샤프루트라든지 또는 그 모세벤 마이몬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전 의사이면서도 또 동시에 철학자이고 신학자이고 또 번역 같은 것을 해서 상당히 이제 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그 세계 문명사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 하나의 현상이 이 그 아랍어와 라틴어의 그 번역 운동 또는 번역 사업이 그 서구의 그 르네상스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는 7세기부터 이제 중동에서 시작을 해서 이 8세기 9세기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아바스 왕조가 이 시기인데 이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그 찬란한 그러한 문명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리스라든지 페르시아, 인도로부터 수입한 각종 그 과학, 의학, 철학 이러한 것들을 그 아랍어로 이제 번역하는 사업을 그 국가적 차원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그 7대 그 왕조에 이르러서는 바그다드에 지혜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종의 그 번역 센터, 도서관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해서 당시에 최고의 하나의 그 이런 지식의 창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문화권이 발전함과 동시에 또 이 유럽에서는 이 스페인 그리고 그 이태리 반도에서는 시칠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번역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스페인에서는 이제 안달루스라고 하는 스페인 남부 지역 그런 지역이 특히 이러한 번역 사업이 아주 꼽히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왕조에서 이 그리스의 철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건축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뭐 문학 이런 것들이 아랍어로 번역이 됐던 것이 이 스페인에서는 다시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또 번역되는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중세 시대 때 그 유럽인들이 이제 어떤 문화의 암흑기에서 그리스 로마의 어떤 찬란한 그런 문화가 잊혀졌다가 다시 이제 중세 이후에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어떤 그 인문학의 재생, 그 르네상스를 맞이할 때 하나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그리스의 그러한 철학이나 의학이나 이러한 것이 아랍어로 번역되지 않았었더라면 아마 인류의 문명사에서 그 그리스 로마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었겠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플라피 디스크에다가 저장해 놓은 복사본이 다시 재생되면서 이제 유럽 문화의 새로운 하나의 그 재생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세기, 13세기에 스페인의 안달루스와 이태리의 그 시칠리아에서 이러한 번역 사업이 아주 그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조건들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 또는 시칠리아라고 하는 곳이 이 다양한 민족과 언어와 종교가 공존했던 이런 다원화되고 다문화적인 환경을 마련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스페인의 남부 지역 안달루스라고 하는 곳은 가톨릭교와 그 다음에 이슬람이 같이 공존을 하고 또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들의 어떤 언어와 문화가 공존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안달루스 지역에서는 5개어가 이렇게
이제 통용되었던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종교와 국경을 초월해서 다양한 인재들이 이 번역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이슬람의 왕조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들의 어떤 종교라든가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아주 폭넓게 활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번역 사업에도 단순히 여기서는 유대인의 역할도 크지만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언어를 이 아랍어와 라틴어를 잘할 수 있는 그 민족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역할도 컸었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마치 릴레이 하듯이 자기가 익숙한 언어로 번역을 한 걸 다시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이러한 작업이 진행이 되었고, 바로 그 유대인들이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이 군주들의 문해 지능 정책과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830년경에 아바스 왕조의 7대 칼리파가 이제 바그다드에 지혜의 전당을 설립을 하고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문화를 또 다른 문화로 이렇게 이제 이것을 전승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단순하게 글자 그대로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번역은 우리가 제2의 창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일본에서의 번역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동아시아에서 아마 번역 이 제일 발달한 곳이 일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근대 문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번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일본은 포르투갈 그리고 네덜란드하고의 이런 무역이라든가 교류가 상대적으로 활발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상인들은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고 또 네덜란드도 해양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일본까지 와서 일본하고 교역을 하고 그래서 포르투갈이 일본에게 이제 뭐라고 말할까 전달한 그 중요한 그 교역 상품이 뭐죠? 향신료? 가장 중요한 건 조총이죠. 그래서 일본이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할 때 강력한 그 무기가 바로 조총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았더니 그 임진왜란의 하나의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그 노예 무역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조선인들을 임진왜란 중에 많이 납치를 해서 일본에서 노예로 쓰기도 했지만 사실 유럽으로 또 이것을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인 조총 하나의 가격이 조선인 노예의 한 200명인가 해당하는 그러한 가격. 그래서 이 조선인들을 납치한 것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외국의 그런 것들도 단순하게 이제 뭐 먹을 거라든가 재산만이 아니라 사람을 납치해서 이런 노예로 파는 그런 것이었고, 조선시대 때 그게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할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총이 바로 일본에 전래된 유럽의 문물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는 빵, 지금 빵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포르투갈어로 빵이죠.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특히 그 일본의 이러한 서구 문물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여기서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서양의 어떤 근대 학문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번역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로 번역한 것은 인체 해부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우리 그 인체를 하는 해부도를 가지고 그 국가에서 정부가 조정해서 이것을 국책 사업으로 번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체의 그 이름들, 심장, 위, 신장, 허파, 이게 다 사실은 일본어예요. 일본에서 한자어로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외국어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든 간에 이것을 번역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근대 학문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갖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 왕조 하에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서로 섞이고, 정말로 그 서구가 르네상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마련했던 그런 문화의 중흥기가 이제 14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스페인이 이제 하나의 통합된 왕국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이전에는 이제 스페인이 여러 일종의 왕국들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이것이 이제 이제 다음에도 나오지만,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하고, 그리고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 1세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두 왕국이 통합이 됩니다. 이 통합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첫 번째로 이 페르난도 2세 자신이 자기가 어떠한 카톨릭의 하나의 뭐라고 말할까, 단순한 어떤 신봉자 수준을 넘어서 이 카톨릭을 자기가 지키는 수호자로 자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스페인에서 이 카톨릭을 강화하고 다른 종교를 탄압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런 종교적인 어떤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흩어졌던 나라가 하나로 합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통합이거든요. 하나의 그 국가의 통합. 그러면은 그 국가의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이 일종의 가치의 통합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종교를 갖고 이 종교가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국가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페인에서 이런 카톨릭을 이제 국교로 정하고 타 교도에 대해서 배척한 데는 그런 아까 말했던 한 왕의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 못지않게 이런 국가 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과제에서 이러한 종교적인 탄압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인퀴지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퀴지터 하면은 이제 종교 일종의 뭐라고 말할까, 이제 판별자와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가톨릭으로 개종을 해요. 그리고 개종을 하고서 어떤 자유를 얻고 그들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점차 스페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정성이 없이 겉으로는 개종한 것으로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몰래 유대인의 종교 의식을
이제 지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들은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그 종교 재판가들이 이들을 이제 일종의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을 이제 강제로 연행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심리가 이루어지고 심리. 이제 처음부터 무조건 이렇게 고문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그 심리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루가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가 나는 이제 그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게 하루가 아니고 몇 주, 3주, 4주가 되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유도 신문을 해요. 그러면 유도 신문에서 어느 한 말을 꼬투리 잡아서 다시 또 이제 하게 되고 그러한 시기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것을 또 이제 꼬투리 잡아서 더 깊이 들어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고문이 시작이 되죠.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고문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이런 인퀴지션이라고 하는 검색어로 치면 그 생생한 모습들이 나오죠. 내가 봤던 그 동영상에서 보면은 이제 손을 이렇게 뒤로 하고 이렇게 묶은 다음에 여기다가 밧줄을 매달고 위에다 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꺾이게 되죠. 이제 이 상태에서 또 계속 심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고통에 이제 견디지 못하고 실토를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처형을 하게 되고 하는 사실 이와 같은 고문과 심리의 전통은 그 이후로도 우리 인류 문명에서 지속됐다고 봐야죠. 그 나치에서라든지 일본 군들이 하는 이라든지 뭐 가장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관타나모 그 미군 기지에서 우리가 그 9.11 테러 했던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을 하는 고문.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다 이제 그 불법으로 돼서 금지가 되긴 했지만 사실 이 고문의 역사를 들어간다면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국가가 용인한 고문은 이러한 종교 재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마라노라고 하는 것은 돼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하적인 말로 불렸고, 그래서 이것이 이런 종교 재판이 지속된 것이 한 3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3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와 같은 종교 재판은 로마 카톨릭의 하나의 지지와 하나의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황과 또 이러한 페르난도 2세와 같은 왕 간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거래라고 할까, 또는 협약이죠. 로마 카톨릭 교황의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로마 카톨릭이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왕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이제 종교 재판이 바로 3세기에 걸쳐서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클라이맥스를 이룬 시점은 바로 이 페르난도 2세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요게 지금 빠졌네. 내가 이제 따로 추가를 한 것이 뭐냐면은 알함브라 칙령이라고, 이런 알함브라 칙령이 이제 내려지면서 이제 강제 추방이 이제 법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알함브라 칙령 이후로
유대인들이 이제 스페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까운 포르투갈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또 이제 종교 탄압이 심하게 되면서 이들은 세계 각지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 북부 유럽 쪽으로 가고, 특히 이제 우리가 다음에 설명하려고 하는 이 네덜란드로 가서 거기서 이제 상당히 번성하는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태리로 가서 또 이제 새롭게 정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어디입니까? 오토만 엠파이어, 지금의 터키에 있는 우리가 영어로는 오토만인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으로 또 이제 재이주를 하게 돼요. 특히 이제 오스만 제국은 이때 칼리프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고, 그들의 어떠한 자본, 어떠한 금융 기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칼리프가 스페인으로 배를 보내서 이렇게 탈출하는 유대인들을 이 오스만 제국에 이제 정착하게끔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북부 유럽에 또는 동유럽에 유대인들이 정착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스페인에서의 이런 종교 재판으로 인한 하나의 추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여러 나라도 있지만 특별히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네덜란드에 정착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는 이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독립을 쟁취했어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는 이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 개신교, 이런 프로테스탄트의 좀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그러면서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한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1600년에 네덜란드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어떠한 법을 이렇게 지킬 수 있게 했고, 이제 시나고그를 설립하고, 이제 그들의 어떠한 공동체를 이렇게 이룩할 수 있게끔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일찍이 발전시켰던 금융기술을 이제 네덜란드에 이렇게 전수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대항해와 같이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 유대인들 자본이 이제 제공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이러한 17세기 이제 대항해 시대 때 세계적인 해양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때, 거기에는 전 유대인들의 이러한 금융 자본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는 우리가 암스테르담이 이제 네덜란드의 가장 큰 중심지잖아요. 여기는 이제 네덜란드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이 암스테르담에는 유대인들이 그들만의 상당히 이제 풍요로운 공동체를 좀 발전시켰고, 그들은 이제 상업에 종사하면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축적한 부를 그들의 좀 라이프 스타일에 적용을 하고, 좀 집도 아름답게 꾸미고, 또 어떤 문화 예술에도 그들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뉴 미들 클래스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 그 네덜란드가 이제 이런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제 부가 축적이 되면서 그 이제 과거의 어떤 귀족 계급 말고 이러한 상인 계급 중에서 하나의 이런 중상층이 형성이 되는데 이 중상층의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중에 그 집에 그 이제 그 좋은 그림을 그리는, 특히 이제 초상화, 좀 자기가 좀 돈을 벌고 나면 초상화를 이제 그려서 집에다가 걸고, 이 초상화를 걸 때 파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초상화를 그릴 수 있는 것은 왕이나 교황이나 아주 정말 돈 많은 귀족들이나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서양화를 보면 그런 왕이라든지 그 아주 귀족들의 그 초상화들이 어떤 세계적인 거장들이 그린 게 있었었잖아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근데 이제 17세기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신흥 중상 계급도 자기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고, 그것은 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같은 곳에서 그 일종의 이런 예술가들이 아주 그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마련하게 돼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화가가 렘브란트죠. 렘브란트는 유대인과 아주 각별한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본인 자신이 유대인들의 커뮤니티에 살았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이제 랍비의 모습이죠. 그 랍비의 모습도 있고, 또 대표적인 것이 레브란트가 그린 대표적인 것이 일종의 주이시 브라이드라고 하는 이런 이 사진, 바로 이제 유대인 신부의 모습인데요. 잘 보이나요? 화면이 때문에, 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 이 부를 새롭게 축적한 사람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옷 같은 것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고급스러운 옷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가 잘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이게 산업 혁명으로 이제 넘어가죠. 우리가 서양사를 보면 이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고, 대항해 시대는 이 제국주의로 이어져요. 이제 결국은 스페인이라든가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항해수를 발전시켜서 이제 뭐 아프리카의 희망봉, 그 다음에 뭐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인디안 우리가 부르는 것도 원래는 인도를 가려고 콜럼버스가 갔던 것이 결국은 서인도 제도로 가게 된 거잖아요. 이런 항해 기술은 유럽인들로 하여금 이제 그 유럽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벗어나서 세계로 이렇게 확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그것은 제국주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럽의 열강들이 아프리카라든가 또는 아시아라든가 남미, 중남미의 식민지를 건설하는 이러한 제국주의로 이어지게 되고, 이 제국주의는 산업혁명의 일종의 물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돼요.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과정인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나? 그래서 이제 산업 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이거는 그 뿌띠 부르주아지가 이제 생겨나죠.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에서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신흥 자본가들이 형성되면서 그들 역시
뭔가 과거의 귀족들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너도 나도 초상화를 그리려고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초상화를 그리려고 하면 그게 보통 한 몇 달이 걸려요. 몇 달. 3달 정도. 초상화 하나를 완성하는데. 근데 갑작스럽게 그 고객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까? 이런 과정에서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진을 통해서 이런 초상화를 대처하게 되는 또 하나의 하나의 기술적인 하나의 발전이 있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종교 재판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그 북부 유럽이라든지 또 동유럽으로 또 이주를 하게 되죠. 특히 동유럽으로의 이주는 그 당시에 이제 헝가리 같은 한때 헝가리 제국이 굉장히 큰 그러한 제국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최근의 개념이고, 그 이전에는 하나의 왕족들이 유럽을 다 다스렸던, 뭐 홉스부르크 왕조라든지 헝가리 왕조라든지, 그래서 서로 이런 혈연 관계로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헝가리는 동구 유럽에 속해 있는 곳인데, 거기는 대평야 지대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가 발달한 곳인데, 넓은 이러한 평야에 비교해서 인력이 부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농지를 개발을 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유대인들이 아주 그 환영을 받게 되고, 이런 것을 이제 계기로 유대인들이 폴란드라든지 헝가리로 다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세기부터 18세기 그리고 그 20세기 초기까지 유럽에서의 그 유대인들은 그 한편으로는 이런 종교적인 탄압이 있기는 했었어도 그 종교 재판과 같은 정도의 그러한 그 차별과 이런 탄압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그들 나름의 경제와 또 커뮤니티를 이제 발전을 시키게 돼요.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 기독교가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제약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제 활동에 있어서 어떤 농사 같은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또 그런 특히 이제 북부 유럽 같은 데서는 그런 뭔가 한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에 이들은 이제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군인이 될 수도 없었고, 하나의 그 사회의 하나의 2등 국민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만의 어떤 경제적인 걸 우리가 적소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말하면 니치라고 불러요. 니치. 니치, 뭐 우리 말로 하면 적소죠. 그것은 일종의 좁은 안에 틈과 같은 뜻입니다. 니치라고 하는 것은. 뭐 만약에 우리 말로 한다면 짜투리 땅과 같은. 그러니까 그 사회의 주류 집단들은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하지만 그것을 하면 나름대로의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영어로 니치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전 적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제 상업에 종사를 하죠. 장사. 이제 뭐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지, 또는 이제 물건을 이제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판다든지, 그리고 또는 이제 그 가톨릭교에서는 그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금지되었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은 서로 이런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러한 종교적인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서 그들은 이런 고리대금이라든가 또는 귀족들한테 바치는 일종의 세금, 그 세리라고 할까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석 세공, 의사, 그 다음에 변호사, 그러한 전문직에 종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하나의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근대 그 자본주의는 바로 농업이 아니라 이런 상업이라든가 금융업이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근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부유한 미들 클래스로 성장을 하게 돼요. 부를 축적을 하고 그들만의 종교를 유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 유럽인들의 시각에서의 유대인은 하나의 질시와 편견과 두려움의 하나의 대상이 돼요. 자기들보다 더 잘 살고 그리고 옷차림이라든가 이러한 생활 양식이 자기들과 굉장히 다르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죄의 사상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 일반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유대인들은 상당히 이제 좀 불편하고 또 질시의 이러한 대상이 되죠. 이러한 맥락이 비단 그 독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 영역 심지어 미국에서도 조차 초기에는 유대인에 대한 이런 편견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러한 맥락,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유대인과 일반인들 간에 있어서의 경제적 격차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고 어떤 종교적인 차이, 그리고 세 번째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궁핍, 그 나라가 경험하는 일종의 이제 일반 농민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생활하는 경제적인 여건들이 매우 궁핍했던 것은 뭔가 자신들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그 희생양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무르익었던 조건이 바로 독일이었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이제 패전국이 되면서 독일은 그 이전에 가졌던 많은 땅을 뺏기고 그 다음에 패전국으로서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됐어요. 이것은 일반 독일인들의 삶을 굉장히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이 이제 상하고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뭔가 자신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자긍심을 부여를 하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찾게 되고 그것을 결국은 히틀러가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히틀러와 나치가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미워했느냐에 대한 기록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앞서 말했다시피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지만 교육 수준이 매우 높았어요. 유대인의 하나의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바로 교육입니다. 거기서는 탈무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탈무드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유대 교회에서는 아이가 출생을 하면 이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서 아이가 그 꿀을 혀로 핥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의 상징이죠.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그 일종의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식탁에서 이루어지는데, 식탁에서 부모가 자녀들로 하여금 이 토라의 성경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토론하게끔 이걸 장려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모여서 토라에 대해서 아주 막 몇 시간씩 토론하고 이러한 문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어떤 지적인 하나의 전통이고요. 그게 유대인들이 학문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언론 같은 데서 두각을 나타내는 하나의 문화적 유전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지식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런 높은 가치, 이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느 사람들보다 교육 수준이 높았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이제 19세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산업화 또는 자본주의의 병폐가 드러나잖아요.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심해지고, 여성이나 아동들이 아주 열악한 여건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과 같이, 이거는 혁명적 시각에서 사회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결국은 소외시킨다고 칼 마르크스는 설명하잖아요.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데, 결국은 생산수단을 상실하게 된 인간은 결국은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하나의 기계의 일부분이 되는, 그리고 부는, 노동자는 자기가 노동을 해도 결국은 이익은 다 자본가로 뺏기고 그들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인식. 그것이 결국은 공산주의 이 혁명을 낳게 하는 물질적인 토대이면서 사상적인 토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아는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싹트게 됩니다. 이 볼셰비키 혁명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 지역에서 특히 지식인들 가운데서 가장 이게 아주 확산이 됐어요. 그 당시에 공부 좀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고요. 그거는 우리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에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잖아요. 하나는 민족주의 노선이 있고 하나는 사회주의 노선. 그래서 그 당시에 지식인들, 특히 일본에 가서 유학한 사람들 가운데 다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유대인들이 선봉에 선 겁니다. 이러한 그 사회주의 혁명 이론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 그 유대인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트로츠키 같은 사람. 그러면서 이들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테러를 하고 그것을 히틀러는 어린 시기에 그것을 목격을 해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그 득세를 하게 되면 이러한 그 혼란과 그다음에 테러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독일에 있어서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사회주의의 핵심이 바로 유대인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히틀러가 그리고 이제 히틀러를 따르는 독일의 민족주의자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을 하게 된 하나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 10분 조금 못 남았을 텐데 여러분 꼭 나머지 부분을 꼭 보세요. 그래서 참 좋은 다큐멘터리들이 많은데 우리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꼭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